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듯한 느낌이. 네.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인 그 사정으로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웬만하면 다 걸린다는 코로나에 걸려서 10일간 격리를 하고 격리 생활 끝에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세요. 생각보다는 아프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네. 그래서 안 아프시는 게 최고일 것 같아요. 네. 478페이지에 이제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의 적산법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공부할 때 원가법을 공부했었죠. 자, 절 보세요.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론이 시험에 6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 기본은 6문제, 그리고 공시지가 관련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그 부분까지 감정평가론에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그 부분 문제가 나오면 7문제, 나오지 않으면 6문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이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의 내용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찍어요. 잘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중개사가 돼서 중개활동을 할 때 필요한 거는 감정평가의 기본 원리는 기초이론은 필요가 없어요. 공인중개사가 된 다음에 중개 의뢰인에게 가치와 가격이 뭐가 다른지 설명할 일이 있을까요? 가치는 일정 시점에 다수로 존재하고 가격은 하나다. 이런 걸 설명할 일이 없다고요. 그럼 뭐만 써먹게 돼 있냐면 3방식 7방법의 감정평가는 방법만 실제로 써먹게 돼 있고, 그 내용을 잘하는 공인중개사는 남과 다른 정말 훌륭한 공인중개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들었을 때 조금 어렵더라도 꼭 정확하게 들어주셔야 될 내용이 이 부분이라고 기억을 꼭 해두셔야 돼요. 되셨죠? 근데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시장은 누가 있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고 둘이 어디에서 만난다? 시장에서 만난다. 그래서 감정평가하는 방식 자체는 크게 몇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3가지 방식이. 그래서 공급자 측면, 수요자 측면, 시장 측면에서 구하는 방식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급자는 만드는데 뭐가 들고? 비용이 들고, 아무리 못 받아도 비용 이상은 가격으로 받으려 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비용이 곧 가격이 된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공급자 입장에서 가격을 구할 때는 다른 거 하나도 따지지 않고 평가 의뢰된 대상 부동산을 다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구하면 된다. 그래서 그 비용이 곧 가격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건물은 만들어 놓으면 그 가치가 계속 보존됩니까? 아니면 달아 없어져요? 달아 없어지죠. 그래서 신축 시점부터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까지 달아 없어진 부분을 까는 건 증가, 감가하고 떨고 없애는 데 초점이다, 아니면 남아있는 것으로 고치는 데 초점이다? 남아있는 것을 알고 싶은 거죠. 우리는 남아있는 가치를. 그래서 감가상각이라 한다, 감가수정이라 한다. 감가수정. 그래서 다시 조달하는 데 들어간 비용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을 빼면 나머지 비용들을 일일이 다 쌓아서, 쌓을 적자, 계산할 산자, 적산시킨 가액이 나온다. 그게 무슨 가액? 적산가액. 그게 다시 만드는 방식에 의한 평가법이었나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공부한 다시 복자에 만들 성자 복성식 평가법, 또는 원가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원가법. 맞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때 감정평가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보고서에 얘는 10억입니다 이렇게 적어줄 때 그냥 10억이라고 적나요? 아니면 언제 꼭 집어서 10억이라고 적나요? 언제 꼭 집어서 10억이라고 적더라. 그게 시점이죠. 감정평가에 뭐가 되는 시점? 기준이 되는 시점. 걔가 기준 시점이었다. 그래서 감정평가론에서 대왕 시점, 그 시점을 이길 수 있는 시점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기준 시점이. 그래서 시점 수정은 무슨 시점으로 고치는 거다? 기준 시점으로 고치는 거지, 기준 시점을 다른 만든 시점, 신축 시점으로 고친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X라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 기준 시점 자체는 감정평가사는 신발이 들어서 몸을 부르르 떨면서 가액을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한 가액인가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은 평가 의뢰한 날이다,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날이다, 아니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면 헷갈려서 틀린단 말이에요. 꼭 기억을 해두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공급자 측면에서는 뭐만 구하면 된다? 비용만. 근데 수요자는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 궁금해한다, 궁금해하지 않는다? 궁금해하지 않고 수요자는 뭘 목적으로 사기 때문에?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수익까지만 가격으로 지불한다. 그래서 수익이 곧 가격, 임료가 되더라. 그게 무슨 방식? 수익 방식이었죠. 이번엔 시장에서 비슷한 것과 비교해서 구하더라. 무슨 방식? 비교 방식. 그래서 수익자가 들어있으면 수익 방식이고 비교하여 준한 두 글자 줄이면 뭐다? 비준. 비준이란 단어가 나오면 비교하여 준한이니까 비교 방식이구나. 적산이란 단어가 나오면 쌓아서 계산하는 건 뭘 쌓아서 계산했구나? 비용을, 비용 방식.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두 가지. 가격과 임료. 근데 가격을 감정평가 규칙에서 가액이라고 고쳐놨기 때문에 가액과 임료 두 가지를 구하니까 몇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3 곱하기 2는 6 방법이 나오는데 토지를 구할 때는 정부가 정해준 지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죠? 공시지가? 공개적으로 알려진 지가가 있더라. 공시지가. 걔를 기준으로 구한다. 그래서 공시지가 비교법이다, 기준법이다? 공시지가 기준법. 그것까지 합쳐서 몇 방법이 나온다? 7방법. 그래서 우리가 7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끝낸 거였어요. 근데 그 방법의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공부할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던 거죠. 그때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비교도 해드렸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꼭 전 시간으로 돌아가셔서 그걸 정확하게 익히셔야 돼요. 다시 나올 때쯤이 됐어요. 자, 이제 원가 방식에 의해서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할 거예요. 자, 이쪽 보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출제자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7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를 보세요. 7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7가지 방법이 있으면 이 7가지 방법의 이름을 쫙 깔아놓고 방법의 이름을 주고 이 방법이 무슨 방식인지 물어볼까요? 물어보지 않을까요?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원가법이 있었어요. 그럼 원가법은 무슨 방식이에요? 그랬더니 모르겠네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뭐죠? 원가가? 이게 비용이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방식? 비용 방식. 이번엔 적산법이라는 게 있대요. 무슨 방식일까요? 그랬더니 아직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쌓을 적자에 계산할 산자, 쌓아서 계산하는 건 뭘 쌓아서 계산한다? 비용을. 그러니까 얘는 무슨 방식? 비용 방식. 그러니까 이 비용 방식 두 가지네요. 그럼 원가법이 뭘 구하는 방법이었죠? 가액이에요? 임료예요? 가액, 적산가액 구하는 방법이었죠? 그럼 적산법은 비용 방식이라면 얘가 비용 방식이잖아요? 그럼 가액을 구하는 방법일까요? 임료를 구하는 방법일까요? 얘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니까 얘는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겠죠? 그럴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대요. 그럼 수익환원법은 수익 방식일까요? 비용 방식일까요? 비교 방식일까요? 이걸 비교 방식이라고 대답하면 정말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뭐라고 적혀 있죠, 지금? 수익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수익 방식이죠? 그럼 수익 분석법이라는 게 있대요. 그럼 얘도 무슨 방식이에요? 네? 수익 방식? 왜? 수익자가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걸 문제로 내면 틀려요. 놀랍지 않나요? 왜 틀릴까요? 감정평가 3방식 7방법 자체가 어렵다는 선입견에 시달려서 아예 포기한 거죠. 그냥 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럼 질문. 이 둘 중에 하나는 가격을 구하는 거고 하나는 임료를 구하는 방법일까요? 네.
헷갈릴 것 같아요?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이 둘이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가격을 구하는 건지 임료를 구하는 건지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내는 또 다른 유형이 다음 중 가격을 구하는 방법으로만 알맞게 짝지어진 것. 무엇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놓고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섞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하겠죠. 그 다음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지금 뭔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은 무슨 방식일까요? 비교 방식. 뭐라고 적혀 있죠? 비교법이라고 적혀 있죠? 비교 방식인 거예요. 그럼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대요, 이번에.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답니다. 그럼 임대사례 비교법은? 얘도 비교 방식이에요. 비교자가 들어있으니까. 질문. 임대사례를 비교하면 임료가 나올까요? 가격이 나올까요? 임료가 나온지 어떻게 하셨어요? 임대사례를 비교하면 임료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비교 방식에 의해서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하면 뭐가 나올까요? 가격, 가액이 나오겠죠. 비교하여 준한 가액, 비준 가액. 비교하여 준한 임료, 비준 임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대요. 출제자가 이 부분 문제를 보면서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할 것 같아요. 딱 봐도. 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해서 해당 토지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인데 얘도 비교 방식인데 이름이 뭐예요 지금? 기준법이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것과 비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다가 더 중요한 거니까 얘 이름이 뭐다? 공시지가 기준법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의 내용을 공시지가 비교법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적이 있다고요. 됐죠? 그럼 지금 몇 가지 방법을 적었는데? 일곱 가지 방법을 적었는데 지금 내용들을 딱 봤더니 이게 각각이 무슨 방식인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원가 비용 방식이라고 주어져 있죠. 쌓아서 계산하는 건 뭘 쌓는다? 비용을. 수익자 들어있으면 수익 방식, 비교자 들어있으면 비교 방식.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하는 게 무슨 법? 공시지가 기준법만 비교법이 아니다라는 것만 체크해주면 이 내용 끝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중에서 뭐 하나는 끝냈고 원가법은 끝냈고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빼면 이게 적산가액이 된다. 그러니까 적산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면 되죠. 재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 이 내용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뭘 공부한다? 적산법을. 그럼 얘는 무슨 방식에 의해서 구하는 거예요? 비용 방식, 수익 방식, 비교 방식? 예? 비용 방식. 쌓아서 계산하는 건 비용을 쌓아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얘는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죠. 그럼 임대차 활동인가요? 네. 그럼 비용 방식은 공급자 측면에서 가치를,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럼 임대차 활동의 공급자는 임대인인가요? 임차인인가요? 임대인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적산법을 딱 사용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적산법은 비용 방식이구나 첫 번째 체크. 비용 방식이니까 이제 발생할 수익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됐는지 따지지 않고 누구 입장에서? 공급자인 임대인 입장에서 철저히 뭘 구하면 된다? 임료를 구하면 된다? 맞아요?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적산법은 임대인, 공급자 입장에서 임료를 계산하는 방법이구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설명을 들어보면 정말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거 계산 문제로도 나왔었고 또 나올 수 있고 이론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써먹을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 상가를 매입했어요. 얼마를 주고 매입했냐면 3억 원을 주고 매입했대요. 그럼 갑이 가지고 있었던 돈이 얼마죠? 가지고 있던 돈이 얼마예요? 3억이 있는데 갑은 이 3억을 은행에 예금할 수도 있었는데 예금했어요? 안 했어요? 정기예금하지 않고 정기예금에 가입하지 않고 상가를 매입한 거죠.
그럼 상가 투자의 기회를 선택함에 따라 정기예금 이자율 포기한 건가요? 그게 먼저 딱 느낌이 와야 돼요. 그래서 3억짜리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그럼 기회비용이 포기한 게 지금 이 상가 매입의 기회를 선택함에 따라 포기한 비용, 걔가 무슨 비용? 기회비용이 대표주자로 뭐가 된다? 정기예금의 이자율. 그럼 이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고려해서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3%라면 그냥 3억을 은행에 정기예금 부으면 집어넣으면 1년 동안 3% 이자를 주는데 어디에 지금 투자를 했죠? 상가에. 그럼 갑은 상가에 투자했을 때 적어도 기대하는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의 수익률은 누려야 돼. 이렇게 자기가 기대하는 수익률이 있겠죠. 그럼 이 기대 수익률을 정할 때 적어도 뭐 이상은 나와야 돼요. 자기가 포기한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 발생하는 정기예금 이자율보다는 상가는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상가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놀리지 않고 임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때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배째라 배를 내미는 사람도 있죠. 배째라 배를 내미는 사람. 네. 그러니까 상가 투자는 위험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죠. 그럼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뭐보다는 정기예금의 이자율보다는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 이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갑이 상가에 투자를 딱 한 순간 갑은 누구고? 임대인이고. 그럼 임대인은 이제 임대 수입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임대 수입은 누구로부터 받는 돈이에요? 임차인에게 받는 임료죠. 맞나요? 그럼 지금 3억을 투자해서 기대하는 수익률이 얼마냐면 얘 5% 수익률을 기대했대요. 그럼 지금 5%의 수익률은 무엇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무슨 이자율과? 정기예금 이자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 갑은 정기예금 이자를 포기하는 대신에 상가에 투자한 거니까. 적어도 포기된 기회비용 이상은 수익이 발생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더 높게 발생해야 된다. 더 낮게? 더 높게? 모두 감수해야 되니까. 상가 투자는 위험이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3억 투자해서 기대하는 수익률이 5%면 이제 기대하는 수익이 얼마예요? 곱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3억에 5%면 계산을 못 하겠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3억에 10%면 얼마죠? 3천만 원. 그럼 5%면 그것의 반이죠? 1,500. 근데 우리에게는 사랑스러운 친구 누가 있어서? 계산기가 있어서 우리는 계산기를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1,500이 바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결론. 지금 복잡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이거예요. 갑이 3억이 있는데 그 3억을 은행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부동산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갑은 지금 뭘 샀죠? 3억 지불하고 상가 매입했죠? 그럼 상가 매입을 통해서 기대하는 수익이 있는 건데 그때 기대하는 수익률을 계산할 때 적어도 포기한 뭐 이상은? 정기예금의 이자율 이상은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료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막 산정한다. 아니면 기준이 있다는 얘기다.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기예금의 이자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뭘 뽑아내고?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기대하는 수익률을 뽑아낸 거다. 그래서 얼마를 적용시켰다? 5%를. 그럼 3억 투자해서 5% 수익률을 누리고 싶으니까 1년에 기대하는 수익이 얼만데? 1,500만 원인데 이 1,500만 원을 누구에게 받으면 되더라 지금? 임차인에게 뭐로 받으면 된다? 임료로? 그럼 지금 누구 입장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 계산한 이 상가의 1년 임료는 얼마란 얘기예요? 1,500만 원이란 얘기겠죠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냥 간단하게 1억 투자했어. 1억. 상가가 1억이야. 그때 기대하는 수익률이 5%래요. 그럼 얼마 수익 기대하는 거예요? 500만 원이죠. 1억에 5%면 500만 원이잖아요. 3억에 5%니까 지금 1,500만 원을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1,500만 원만 이제 임료로 받아봤어요. 1,500만 원을. 그런데 중요한 건
상가를 매입해서 얘를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나요? 건물이 노후화가 진행될 수도 있죠. 그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요. 그 다음 건물에 화재보험 가입할 수도 있죠. 건물 보유하고 있다고 재산세 부과가 되죠. 그럼 그런 걸 다 온전하게 내야지만 제대로 임대가 가능한가요? 맞아요. 그럼 이제 임대인 갑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 대상 부동산을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경비가 있을까요? 얘를 필요한 모든 경비, 모두 제자를 써서 무슨 경비? 필요재 경비가 얼마만큼 발생하냐면 600만 원이 발생한대요. 얼마가? 600만 원. 그러면 이때 갑 임대인이 만약에 임료를 첫 번째 계산한 대로 1,500만 원만 받으면, 누구에게 받으면? 임차인에게 받으면 필요재 경비 600을 빼고 600을 빼면 1,500을 받았는데 600만 원만큼 비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얘를 빼면 얼마를 손에 쥐게 돼요? 900만 원. 그럼 기대 수익이 900만 원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지금 얼마 투자해서? 3억 투자해서 기대 수익이 900만 원이면 기대 수익률이 5%가 되나요? 3%가 되나요? 3%가 됐죠.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갑은 이 내용을 따지기 전에 3억 투자해서 기대하는 수익률이 얼마였어요? 5% 수익률을 기대했고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기대하는 수익이 얼마였어요? 1,500만 원이었는데 이때 이렇게만 계산을 해서 1,500만 원만 임료로 받아봤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뭐가 나가니까? 필요한 경비가 나가니까 이 경비를 빼고 난 다음에 누릴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늘어요, 줄어요? 줄었죠, 900으로. 필요재 경비가 발생한 만큼. 기대 수익률도 떨어졌죠. 네.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대로 1,500을 받는 게 타당할까요? 타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임대인은 뭐 하냐면, 임대인은 필요한 모든 경비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필요한 모든 경비가 있으면 얘만큼을 더해서 떠넘겨요. 누구에게 떠넘길까요? 임차인에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오는 MM이 이건 거죠.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실제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임대인이죠. 보통 있는 사람이 더해요. 있는 사람이 더하잖아요. 그래서 더해서 누구에게 떠넘겨?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리하여 임료를 1,500에 얼마를 더해서? 600을 더해서 얼마를 받으면? 2,100만 원을 만약에 임차인에게 임료로 받으면 얼마가 나가고도? 600만 원 필요정비가 실제 나가고도 얼마의 수익을? 1,500만 원의 수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얼마의 수익률을? 5%의 수익률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산정하는 이 대상 부동산, 이 상가 건물의 1년 임료는 1,500만 원이 되겠다? 2,100만 원이 되겠다? 2,100만 원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럼 임대인은 지금 뭘 했냐면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가 될 것이고 그 경비들을 다 일일이 쌓아서 계산한 임료를 계산한 건가요? 필요한 경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그럼 이 필요한 모든 경비들을 다 일일이 쌓아서 계산한 임료가 얼마가 된다? 2,100만 원? 맞아요? 그러니까 얘 이름이 뭐겠네요? 쌓아서 계산한 임료? 적산임료. 적산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쌓아서 계산했으니까 무슨 법? 적산법. 그럼 적산법에서는 알아야 될 게 이 부동산의 대상 부동산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예. 그럼 얘를 왜 기초가액이라고 할까요?
지금 가액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최종적으로 임료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임료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 방법에 의해서 임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부동산의 가액부터 알아야 되죠. 뭘 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이다? 임료를 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이니까 얘를 무슨 가액이라 한다? 기초 가액에 곱하기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기대하는 수익률, 기대 이율을 곱하면 뭐가 나오고? 기대 이윤 또는 기대 수익이 나오고, 여기에 뭘 더하면? 필요재 경비를 더하면 적산임료가 나온다. 여기서의 함정은 출제자는 필요재 경비를 빼서 구한다, 이런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있는 사람인 누가 더한다? 임대인이 더해서 누구에게 떠넘긴다? 임차인에게. 그래서 임료를 구하는 방법에서는 모든 방법이 똑같아요. 다 필요재 경비는 더해서 누구에게 떠넘겨진다? 임차인에게. 얘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얘기. 자, 그러면 2,100만 원을 적산임료라고 부르는 거죠. 자, 칠판 잘 보세요. 적산법은 기초가 되는 가액에, 얘를 왜 기초가액이라고 부르는지 이해되셨죠? 뭘 구하는 기초가 되는 가액이다? 임료를 구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인 거예요. 여기다 뭘 곱하면? 예. 필요재 경비를 곱하면 안 돼요. 기초가 되는 가액에 내가 투자했어. 거기서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을 곱해. 기대 이율을 곱하고 여기다 뭘 더하면? 필요재 경비를 더하면 적산임료가 나오는 거죠. 이 부분에 괄호 뻥 뚫어놓고 문제 냈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어요. 그리고 얘는 뻑하면 뺀다라고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각각을 줘놓고 적산임료를 계산하는 문제도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은 반드시 외워야 되나요? 외워야 되죠.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적산은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네. 적산이 계산하는 거잖아요. 쌓아서 계산하는 것. 그럼 적산하기 위해서는 기기가 필요해요? 기기가 계산기잖아요, 우리한테는. 기기가 필요하죠? 기기 필요? 기는 뭐고? 기초가액. 기는 환원이율, 기대이율. 기대이율. 필요는? 필요정비. 얘는 더한다, 뺀다? 있는 사람인 누가 더해서? 임대인이 더한다? 있는 사람인 임대인이 더한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이 식이 기억이 난다는 얘기죠. 됐다고 해주세요. 그럼 된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기대이율의 성격과 기초가액의 성격과 필요재 연비의 성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기초가액의 성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익환원법의 내용을 먼저 공부하고 보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기대이율은 대상 부동산에서 기대하는 대상 부동산의 잔여 내용 연수 기간 전 기간에 걸쳐서의 기대이율인가요? 아니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기대하는 수익률인가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기대하는 수익률이죠. 그럼 임대차 계약 기간은 보통 3년, 5년이죠. 2년에서 5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2에서 5년 정도라면 얘는 장기간이에요? 단기간이에요? 건물은 보통 50년 정도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 기간 전체로 따졌을 때 2년에서 5년은 단기간이죠. 그러니까 기대율은 단기간의 수익률이다, 장기적인 수익률이다? 단기적인 수익률이죠. 그럼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료가 한번 결정되면 그 기간 중에는 임료가 변경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조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기대율은? 조정이 불가능한 수익률이겠죠. 그 다음 이 기대이율은 임대인이 뭘 포기하고 기대하는 수익률이에요? 정기금에 투자하는 걸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대이율은 정기금의 이자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네. 기대이율은 적산법에서 사용된다? 맞나요? 그러면 이때 기대이율은
아까 수치를 잘 생각해 보세요. 기초가액이 3억이었죠. 기대율이 5%였습니다. 필요재정비 얼마였죠, 아까? 600만 원? 600만 원? 그래서 적산임료가 얼마가 나왔어요? 2,100만 원이 나왔죠. 맞나요? 그러면 지금 이 기대율 5%는 필요재 경비를 뺀 후에 기대하는 수익률인가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필요재 경비를 빼고도 1,500만 원의 수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더해서 더 받았던 거죠. 맞죠? 그럼 필요재 경비를 빼고 기대하는 수익률이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얘 만약에 2,100만 원을 받지 않고 아까 1,500만 원을 그냥 받아버리면 얘가 1,500만 원일 때는 필요재정비 600이 빠지면 900의 수익만 누릴 수 있는 거고 3% 수익만 기대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5%의 수익률은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까지 다 뺀 다음에도 누려야 되는 거야. 필요정비 다 나간 다음에도 그 5%의 수익률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1,500만 원의 수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 이 기대율은 필요재 경비를 뺀 후 기대율인가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필요재 경비를 우리가 언젠가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저는 공부한 적이 없어요 이랬겠죠. 우리 기본이론반에서 공부할 때 투자론에서 사극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예? 왕의 손자를 뭐라고 했죠? 세손. 공정함이 결해지면 누가 유감이다? 세손이 유감이다? 기억나세요? 그럼 공정함이 결해지면 세손이 유감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럼 질문. 잘 보고 대답해 보세요. 대답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기대이율은, 적산법의 기대이율은 필요재 경비를 뺀 후의 기대이율인가요? 적어놓은 거 그대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필요재 경비를 뺀 후의 기대이율이죠. 그럼 기대이율은 감가상각 후 기대이율이에요. 필요재 경비에 얘들이 있다고요. 그럼 당연히 기대율은 공실충당금 뺀 후죠. 정상운전자금이자 뺀 후죠. 결손주비금 뺀 후죠. 세금과 공과금 뺀 후죠. 손해보험료 뺀 후죠. 유지관리비 뺀 후. 감가상각 뺀 후죠. 그러니까 얘는 언제나 상각 후가 돼요? 상각 전이 돼? 상각 후 기대율 맞아요? 맞죠? 그러면 이때 세금에 투자론에서 공부할 때 우리 이렇게 공부했었죠. 임대인은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있다. 그래서 보유 자체에 대해서만 때려지는 세금만 이 세금과 공과금에 포함됐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취득세는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았죠. 취득시니까. 양도소득세는? 양도시 세금이니까 보유기간 중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이 아니에요. 재산세는? 포함됐죠. 종부세는? 포함돼요?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세금과 공과금에 소득세 들어가요? 얘 경이잖아요. 경저세 뺀다고 그랬을 때 경저세에 나중에 빼는 게 세죠. 이게 영업소득세였잖아.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부분에서 최고난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세금에는 소득세 안 들어가는 거 맞죠? 네. 그럼 법인이었다면 법인세 안 들어가는 거 맞죠? 동의하시죠? 그럼 얘를 빼도
얘를 빼도 소득세, 법인세는 빼기 전이겠네요. 에? 이 안에 없으니까. 소득세, 법인세는 이 안에 없잖아요. 필요재경비에. 그러니까 필요재경비를 뺀 후 기대이율은 소득세, 법인세를 빼기 전이지. 그러니까 얘는 세공제 후라고 나와요? 전이라고 나와? 전이라고 나오겠지. 그때 이 세금은 뭘 얘기해요? 소득세, 법인세를 얘기하죠. 그래서 기대이율은 언제나 세공제 전, 상각 후 기대이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이 부분의 최고난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질문. 우리가 공부하는 7방법 내용 중에 수익환원법, 우리 기초이론 과정에서도 기초입문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이었죠? 이제 바로 또 공부할 건데.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 그래서 수익가액은 환원시켜주는 수익률 무슨 이율분의? 환원이율분의 순수익이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짝꿍으로 계속해서 냈던 문제가 뭐냐면 환원이율과 기대이율을 뻥 뚫어놓고 문제를 내요. 기업과 니은에 알맞게 들어간 것으로 짝지어진 것.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 이런 식의 문제를 낸다고요. 그럼 이쪽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쉽냐면 수익환원법에서 나오니까 환원시켜주는 수익률 뭐? 환원이율이겠죠. 그러니까 환원이율이 뜬금없이 여기에 들어가면 기환필요죠. 우리 어떻게 외운다고요? 적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기필요. 그러니까 얘는 기대이율이잖아. 그럼 기대이율이 잘 보세요.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야. 제가 어떤 공부 방법을 저는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죠? 양쪽으로 적어놓고 공부하는 거 정말 싫어한다고 그랬죠?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반대로 뒤집어 버리면 끝난다고. 그럼 기대이율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단기적인 수익률이었죠.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료가 결정되면 조정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대이율은 조정이 불가능해요. 그 기간 중에. 됐나요? 된 거예요. 그 다음 기대이율은 적산법에서 나오는 거죠. 네. 임대인은 정기예금을 포기하고 이자를 포기하고 부동산에 투자한 거니까. 기대이율을 산정할 때 당연히 뭘 제일 밀접하게 신경 쓴다? 정기예금의 이자율. 그래서 정기예금의 이자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익률이 기대이율이죠. 그리고 기대이율은 필요재용비를 뺀 후에 기대하는 수익률이어서 필요재용비를 사실은 더 받은 거였죠. 더해서. 그래서 공정결 세손 유감을 뺀 후니까 반드시 상각 후가 되죠. 상각비를 뺀 후. 그런데 이때 세금에는 소득세, 법인세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소득세, 법인세는 빼기 전이 되는 거였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자, 칠판이죠. 환원이율은 아직 공부를 안 했다고 전제하고 환원이율은 어떤 부동산이 있으면 앞으로 발생될 미래 수익을 다 추계해서 걔를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거래요. 그러면 잔존 내용 연수는 30년, 20년, 짧아도 10년 이런 식으로. 아까 2년에서 5년보다는 길다, 짧다? 길죠. 그러니까 이 환원이율은 장기적인 수익률, 단기적인 수익률? 장기적인 수익률. 우리는 수익가액을 올리고 싶으면 순수익은 조정이 불가능했죠. 뭘 가지고 조정해요? 얘를 올리려면 환원율 내려서 조정하죠. 이따 바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조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 가능하죠. 제 조정이 불가능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환원이율은 기본적으로 정하는 방법이 시간에 대한 대가 무위험률에 위험이 크면 더 높게 조정하고 위험이 낮으면 더 낮게 조정하는 것. 그게 투자자가 정하는 수익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맞나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환원율의 개념이라면 얘는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위험이 조정된 상태의 수익률인 거죠.
쟨 정기예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아까 기대율이 언제나 세 공제전이고 상각 후라면 얘는 경우에 따라서 상각 전도 있고 상각 후도 있고 세 공제전도 있고 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만 정확히 기억해 놓고 기대율만 정확히 기억해 놓고 환원율은 다 반대로 뒤집어 버리면 끝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전체 부동산 학개론 내용에서 가장 고난도. 조금만 보면 이해는 되는데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1차적인 단계로 꼭 뭐만 정확히 기억한다? 적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필요. 따라해 보세요. 적산하기 위해서는 기기가 필요하다. 됐어요? 네. 이걸 딱 기억을 해주고 들어가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의 두 번째, 뭘 공부했죠, 지금? 무슨 법? 적산법. 누구 입장에서 구하는 것? 임대인 입장에서 뭘 구하는 것? 가액을 구하는 것, 임료를 구하는 것? 임대인이 얼마를 받을지 임료를 구하는 것. 근데 똑같은 논리인지 보세요. 제가 비용 방식은 기본적으로 공급자는 공급하는데 뭐가 된다고 그랬죠? 비용. 그러니까 아무리 못 받아도 비용 이상은 가격으로 받는다? 그럼 임대차 활동의 공급자인 임대인은 임대하기 위해서 뭐가 들고? 비용이 들고. 아무리 못 받아도 비용 이상은 임료로 받으려 든다? 그러니까 그 비용들을 일일이 쌓아서 계산한 임료를 구한다? 그게 무슨 임료? 적산임료. 이 적산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무슨 법? 적산법. 그럼 질문. 이 기초가액은 가격인가요? 가격이에요? 가격이 아니에요? 지금 원리가 뭐냐면 이거죠. 이게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 얘가 감정평가 의뢰된 거예요. 얘 무슨 부동산? 대상 부동산. 근데 지금 뭘 구해달래요? 임료를 구해달라고 그런 거죠. 지금 누구에게 의뢰했어?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한 거예요. 그랬더니 감정평가사가 누구 입장에서 구한대요? 임대인 입장에서 임료를 구해보겠대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임료를 구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돼요? 기초가 되는 가액부터 구해야 돼요. 그럼 이 기초가액은 이 대상 부동산의 일단 가격인가요? 가격이죠. 그럼 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니, 몇 방식이라며. 3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3방식. 예? 그럼 비용 방식에 의해서 구할 수도 있을까요? 비용 방식에 의한 가액은 비용을 쌓아서 계산한 가액. 무슨 가액? 적산 가액?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이 상가 건물과 똑같은 상가 건물이 옆에 있어요. 걔가 3억에 거래됐어. 바로. 똑같아. 쌍둥이 건물이에요. 그럼 얘도 얼마? 3억. 시장에서 비교해서 준한 가액인가요? 무슨 가액? 비중가액? 맞죠? 이번엔 이 상가 건물에서 발생되는 임대 수입이 있어. 다 추계해서 현재 가치로 고쳤더니 얘가 3억이에요. 그럼 지금 수익이 곧 가액. 무슨 가액? 수익가액을 구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구하는 거라면 몇 가지 방식이 다 적용되는데? 3가지 방식이 다 적용되죠? 그런데 지금 이 기초가액은 이 대상 부동산의 최종적인 가액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임료를 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 임료를 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셋 다 쓸 수 있다면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는 못 써. 뭘 못 쓰냐면 수익가액은 못 쓴대요. 수익가액은. 얘를 왜 못 쓰냐면 자, 여기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수익가액은 아까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
환원율 분의 순수익. 이따가 바로 또 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수익가액은 환원율 분의 순수익입니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감정평가사가 지금 평가는 다 감정평가사가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뭘 구하고 싶은데? 지금 임료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초가액을 수익가액으로 구해서 사용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상가 건물 지금 임대용 부동산인가요? 임대했잖아요. 그래서 임료를 계산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임대용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임료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수익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대상 부동산의 임료를 알아야 돼요. 임료를 알아야 그 임료를 모아서 현재 가치로 환원시켜서 환원율로 수익가액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수익가액을 다시 뭐로 집어넣어서? 기초가액으로 집어넣어서 뭘 곱하고? 기대율 곱하고 필요재정비율 더하면 뭐가 나온다? 임료가 나온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된 거냐면 뭘 구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인데? 이 부동산의 임료를 몰라서 임료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기초가액을 수익가액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뭘 알아야 가능한 거다? 임료를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임료에서 임료를 구하는 결과가 초래되잖아. 그럼 계속 끊임없이 돌고 돌아요. 임료를 알아야 임료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임료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또 구한다고. 그럼 얘는 돌고 도는 논리의 모순에 빠져요. 예? 순환 논리의 모순에 빠질 거 아니에요, 얘가. 이거 자체가. 그래서 무슨 가액은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해 보세요. 순환 논리의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순환 논리의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무슨 가액은 못 쓴다? 수익 가액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뭐로는? 기초 가액으로. 그럼 질문. 이제 둘이 살아남았어요. 이것도 어려운 거야. 이것도 진짜 어려운 거야. 이게 한 방에 이해됐으면 나는 정말 머리가 뛰어나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한 방에 이해가 안 됐다. 그럼 그냥 나는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통의 사람이구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둘이 살아남았죠? 질문. 적산법에서 제가 지금 어디다가 힘을 주는지 잘 봐요. 적산법에서 적산임료를 구하기 위한 기초가액은 적산가액이 원칙일까요? 비준가액이 원칙일까요? 느낌 꽂히세요? 뭐가 원칙이야? 적산가액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적산가액으로 못 구하겠으면 그땐 예외적으로 뭐로 구한다? 비준가액으로 구한다는 거죠. 그럼 칠판 그대로. 얘가 건물이에요. 건물. 지금처럼. 그럼 적산가액 구할 수 있어요? 질문. 얘 다시 만들 수 있어요? 달아 없어져요? 건물은 대표 주자잖아. 그러니까 원가법 적산가액 구할 수 있죠. 그럼 적산가액으로 구해서 거기다 기대율 곱하고 필요정비를 더해서 적산율을 구한다고요. 이게 끝이야. 그런데 얘가 만약에 토지예요. 대상물이 토지야. 토지의 적산임료를 구해보려고 해요. 그럼 토지는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죠. 달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뭘 구할 수 없어? 적산가액을 구할 수가 없겠죠. 토지는. 근데 토지도 옆에 토지가 10억이면 얘도 10억? 비교하여 준한 가액은 구할 수 있다? 무슨 가액은 구할 수 있겠네? 비준가액은. 그럼 비준가액으로 구해서 뭘 구해서? 비준가액으로 구해서 걔를 기초가액으로 사용해서 기대율 곱하고 필요정비 더하면 무슨 임료는 구할 수 있다? 적산임료는 구할 수 있죠. 적산임료는. 뭐도? 토지도? 되세요? 이게 이 부분에서 나오는 최고난도의 문제인 거예요. 잠깐만, 절 보세요. 이제 이쪽.
정리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한 것 같지만 실은 이 얘기예요. 감정평가사가 평가 의뢰를 받아서 임료를 평가할 때 임대인 입장에서 임료를 구할 때는 딱 세 가지를 알면 되죠. 대상 부동산의 기초가 되는 가액과 무슨 가액과? 기초 가액과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기대하는 수익률과 무슨 이율? 기대이율과 그게 환원이율이 아니다라는 생각만 정확히 꽂히시면 돼요. 그 다음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필요한 모든 경비 무슨 경비? 필요재 경비를 더해서 있는 사람인 임대인이 뭐해서? 더해서 떠넘긴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경비들을 다 쌓아서 계산한 임료 무슨 임료? 적산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었나요? 지금 이 방법이? 그러니까 무슨 법이야 이름이? 그래서 적산법이죠. 맞아요. 그럼 적산법에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건 기초가 되는 가액인데 그 기초가액은 적산가액이 원칙이다? 비중가액이 원칙이다? 적산가액이 원칙이다? 어떻게 알았다? 적산법이니까 적산가액이 원칙이라고요. 근데 적산가액을 못 구하는 애가 있을 수 있어. 대표자가 뭐야? 토지죠. 그럼 토지는 적산가액을 못 구해요? 근데 비중가액은 구할 수 있어? 그럼 비중가액으로 구해서 걔를 기초가액으로 집어넣고 기대율 곱하고 필요재경비를 더해서 적산 임료는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 난도의 문제. 질문. 토지는 비용 방식, 원가 방식에 의해서 가액도 임료도 구할 수 없다. X죠. 뭐는 구해? 임료는 구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기초가액으로 세 가지 방식을 다 사용할 수 있다. OX? X. 무슨 논리의 모순에 빠져서? 순환 논리의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임료에서 임료를 구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니까 임료를 알아야지만 임료를 구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니까 그게 무슨 논리? 순환 논리의 모순이니까 무슨 가액은 사용할 수 없다? 수익가액은 사용할 수가 없다. 지금 머릿속에 놀랍게도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만약에 다 까먹고 딱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면 적산하기 위해서 뭐 필요? 기기 필요. 필요재경비는 더한다 뺀다? 더해서 임대인이 떠넘긴다? 있는 사람이 더한다? 그것만 기억해주면 끝난다는 얘기죠. 됐죠? 예. 이게 지금 내용이고 필요재경비를 더하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네요. 10분을 쉬고 기초가액과 시장가치의 비교 지금 한 내용을 텍스트로 한번 쫙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0분 쉬세요.